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키워드가 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까요? 오늘 나온 이야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반적인 그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오후에 어떤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불안한 엔비디아 차익 실현 아니면 매수 기회. 여기에 대한 포인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근영 부장님께 현재 분위기 점검을 일단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고점 대비로는 훅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돼서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전에 그 정도의 하락으로 출발, 그리고 현재 이 정도 만회하는 흐름이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나온다면 괜찮은 건지 일단 지금 딱 1시 반 지나 2시 가는 구간에서의 흐름 먼저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고점 대비 저점으로 따지면 $1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크아웃인가 끝인가라는 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지난번 이제 주말 사이 엔비디아의 흐름은 아마 옵션 포지션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제 옵션 관련된 포지션이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있던 상태에서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진콜이 나오거나 뭐가 때문에 이제 밑으로 훅 쏠린 거 아닌가, 뭐 그런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S&P 500 내의 반도체의 전체 시가총액의 지분이 과거 역사적 대비 굉장히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조정 국면이 올 수 있는 시기는 일단은 일정 부분 왔다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지금 인플로우 관련된 부분에서 자금의 유입이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IT에서는 빠져나간 금액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술적으로 엔비디아 등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S&P 500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익 실현이 다소 좀 나오면서 좀 흘러갔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거래 관련된 포지션이 비중이 워낙 높아서 약간의 변동성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막 터지는 계좌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방으로 더 밀어버리는 그런 역할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소 조금은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또 돈나무 언니가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수익을 못 내고 약간 뭐 욕심이 이제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지 막 이야기를 했어요. 시스코하고 비슷하다. 시스코가 71배 주가가 올랐다가 주가가 뭐 반토막 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뭐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레터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본인도 다시 썼어요. 그렇게 71배 올랐다가 반토막 났는데 그 뒤에 또 수십 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인정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시스코의 시장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후에 다른 어떤 투자자들이 시스코 경쟁자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독점을 하다가 경쟁자들에게 이제 자체 개발 AI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재고가 많이 늘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재고가 늘면은 단기적인 주가의 폭락의 원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본인 수익률 좀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은 본인의 이야기인데 엔비디아를 보는 관점은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아무리 이제 싸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가 많이 오르면 매일 오를 수가 없고요.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AI 관련된 기반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AI 가속기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B100이나 H100 같은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지금 나옵니다. H200도 마찬가지고 B100도 하반기에 나오는데 신제품 출시가 되면서 AI 가속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판단되는 것이 HBM4 관련된 규격 표준 합의 보도가 또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로 결국은 적층단이 12단에서 16단까지 올라가는데 HBM4로 넘어갈 때 두께에 대한 완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고가의 하이브리드 본딩을 할 필요가 없죠. 과거 같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 쪽에 베시라든지 뭐 이런 해외 장비사들이 거의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완화시켜줬으니까 국내 HBM 장비주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MR, MDF 공정에 대한 생산업체들의 채택 검토도 더 활발해지고 NCF 쪽도 약간 숨통이 트이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좀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적용이 약간의 좀 시간이 미뤄지거나 뭐 크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된다면 결국은 MR-MUF의 경쟁력은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의 기회가 열리고 HBM 고수익성 그대로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게 된다면 CMP 같은 전공정 관련 기술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화학적 표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비용 구조가 변화되면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들이 수익이 안 나게 되면 주가 꺾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걸 해소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단기적인 전환이 불필요하다는 점은 결국은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의 MR-MUF 검토 가속화 요인도 되고 하이닉스에 그대로 주력으로 그대로 가져가고 국내 소부장 관련해서도 해외 쪽 아니라 국내 소부장 쪽에 국산화 바람이 충분히 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것은 STI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관련주로서 수혜를 언급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중심으로 보는 것도 결국은 반도체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멘텀은 남아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크게 출렁거림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받아봤습니다. 반도체 궁금하시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갈 거고요. 본부장님의 시선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도 반도체에 관해서는 크게 지금 보면 엔비디아 흔들리고 지금 프리마켓 나스닥도 하락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로 제가 정리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라는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신규로 만약에 더욱더 비중을 늘리시거나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매일같이 오르진 않고 숨고르기 국면이 분명 필요하잖아요. 그 타이밍은 네. 지금은 어떻게 선별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주가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매일매일 계속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정도는 정말 엄청나게 올라간 그렇죠.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 한 번의 그런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해당 산업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봐야 할 AI에 대한 그 길이 너무나도 멀고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의 조정 구간도 있고 좀 기간 조정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엔비디아의 상승이 끝났고 반도체에 이런 해가 뜨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진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번에 엔비디아가 좀 저는 강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의 좀 그 기회를 모색을 해보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서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안심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40% 오르고 30% 빠지면 손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큰 폭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10%만 빠져도 수익률 부분에선 상당히 많이 타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잘 해나가고 어느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좀 이 비중을 확대할까, 이런 고민은 당연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작년부터 워낙 반도체를 지겹도록 들으셨기 때문에 포지션의 상당 부분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못 잡아 두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번에 조금 강하게 가격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안을 노리고 반도체를 노려보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저는 조금 다른 해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년 11월 2일, 그러니까 이제 최저점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상승 트리거가 된 게 단연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도 19조 정도 차익을 하고 기관도 지금 한 7조 정도 차익을 했는데 외국인만 16조를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수급의 트리거가 됐었던 게 반도체와 저 PBR 쪽이거든요. 근데 두 군데 모두 다 아직까지 이슈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 충분히 외국인이 좀 현물에서도 좀 크게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물에서도 지금 미결제 약정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3월물은 조금 줄고 이제 6월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롤오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포지션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물의 누적에선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차익 순매수 부분에서 큰 틀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외국인에서 좀 단기적인 뭔가 이벤트, 물론 CPI나 PPI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에서 충격이 있지 않아서 만약에 대규모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상승 트리거를 끌어왔었던 그런 이제 물량에서의 이탈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서 포지션을 대거 청산하시기보다는 홀딩 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금 불안하신다라고 한다면 현금에 대한 비중 자체를 조금 더 한 10% 정도라도 확대를 해 놓으셔가지고 특별한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하실 수 있을 정도만 해 놓으셔도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주도주의 변함은 아직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의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회로 조금 모색을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힌트는 주시긴 했는데 HBM이 최근에 한 번 더 불을 뿜기는 해서요. 이런 종목들은 다시 그 가격대 그 단가로 잡기가 어려우니까 끊어서 추익 챙기고 다시 눌림목에 공략하는 것보다는 그냥 느긋하게 꾸준히 전략도 괜찮다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진입 시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진입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의 그 변동성에서 크게 막 두려움이 생기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마지막쯤에 이제 포모 현상을 느끼시고 좀 그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좀 많이 쓰는 단어가 후순위 채권이라고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늦게 사신 만큼 나의 이런 이제 권리 자체가 제일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시는 그런 방향은 뭐 반도체가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변압기 지금 너무 좋아 보여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수익인데 나는 이제부터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시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압기, 전력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확장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링크를 주셨어요. 마침 저희 4위가 원전인데요. 오늘은 AI 키워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열어보고 본부장님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력기기주도 한번 반도체에 힘에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안 움직이는 정책적 모멘텀이 움직이지 않았던 원전이 AI까지 묶이면서 갑니다. 이게 만약에 후순위 채권이라는 논리로 본다면 네. 괜찮은 자리인지 궁금해요. AI가 묶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 에너지 쪽으로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은 52주 신고가를 굉장히 강하게 찍고 있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이었던 상황이어서 그렇게 좀 표현을 드린 거고요. 이제 뭐 오늘 좀 대표적으로 강하게 움직인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 기자재 이슈가 맞아요.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뭐 전력에 대한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전력 쪽 기기가 물론 미국에서의 수주발 모멘텀도 있겠지만 이제 그 리포트 보시면 과거부터 데이터 센터 언급이 조금씩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빵 터트리면서 좀 더 이벤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AI 반도체 쪽에 엮여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전력이나 변압기만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특히나 한국전력이 최근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뭐 그거는 이제 흑자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실적에 대한 턴 기대감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에너지 쪽으로도 좀 수급이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 쪽은 웨스팅하우스 아직도 좀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뭐 SMR이라든지 기타 모멘텀은 많지만 원전의 좀 단점이 항상 이 좀 거시적으로 거대한 뭔가 프로젝트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결과 나오는 게 별로 없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이 되긴 하지만 뭐 현재 시점에서 에너지 쪽으로 만약에 그런 이제 전력기기까지 엮여서 테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대한 이야기 정리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AI에 대한 여전한 관심, 그리고 낙폭과대에 대한 키워드를 뭐 저희가 다른 키워드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원전에도 동일하게 저희가 적용할지 궁금해요. 전력기기 그동안에는 다른 쪽에 가다가 그동안 그렇게 안 움직이던 오늘은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종목이 LS 일렉트릭으로 나와서요. 이게 AI는 봐야 되는데 낙폭과대 영역에서 원전이 움직이는 건지 그 의견도 궁금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연속성일 것 같습니다. 무게 어느 정도 보실까요? 네, 뭐 질문 주신 내용을 저희가 추정해 보더라도 AI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전력 이슈가 움직일 리가 없죠. AI 시장이 커지지 않는데 전력 이슈가 문제가 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소 빠지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게 되면 기회를 또 모색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원전도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나 전선주도로 움직입니다. 근데 뭐 펀더멘탈이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원전보다는 그 기존의 변압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선
이쪽으로 보는 것이 실적도 나오고 밸류에이션도 되고 가격적인 부담은 없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밸류에이션 부분도 그렇게 뭐 40배, 50배 이렇게 뭐 PER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된다고 하다가 안 되고 아까 뭐 미국의 뭐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쪽도 뭐 주가들이 뭐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그 특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계약이 맺느냐는 게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것들은 너무 눌려 있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다소 좀 움직이는 하루가 될 수 있지만 실적이 되고 실제 계약이 나오고 업사이드가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변압기나 전선 쪽이 오히려 좀 더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게 낫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리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큰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다 태양광 계약을 한다든지 원전 계약을 하든지 대부분 다 자체 에너지 때문에 다 계약을 합니다. M&A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전력을 위한 투자는 굉장히 급하게 많이 되고 있고 역시 말씀드렸던 그 일론 머스크도 뭐 올해까지는 AI 칩의 쇼티지지만 내년부터는 전력의 쇼티지, 변압기의 쇼티지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전력에 대한 이슈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전도 같이 움직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원전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변압기나 전선 쪽이 그래도 플레이하기는 조금은 부담이 다소 좀 주가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는 거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챗GPT는 하루에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 평균 가정에 17,000배 정도 쓰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전력 소비량이 하루 50만 킬로와트 시 정도가 챗GPT 하루 2억 건 정도 요청을 처리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미국의 가정의 하루 평균 전력 사용량이 29킬로와트 시에 불과한데 결국은 챗GPT의 일일 전력 소비가 일반 가정에 17,000배 쓰는 거죠.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 전력 소비가 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생성형 AI 기술을 모든 검색에 만약에 적용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논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연간 약 290억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소비할 것 추산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케냐, 과테말라, 크로아티아의 연간 총 발전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PU 시장 점유율 95% 차지한 엔비디아가 이렇게 수치를 발표한 대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27년까지 AI 산업 전체가 약 85에서 134 테라와트시, 이게 1340억 킬로와트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27년까지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절반을 AI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력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다가오니까 지금 전력과 전선, 변압기 이쪽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태양광이나 원전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 산업, 태양광 산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가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안 되면 연속성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압기나 전선 쪽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같은 투자라면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급으로 대응해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키워드를 끌고서 반도체 원전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2차 전지 이야기도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차 전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순환매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엔캠이 다시 움직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지 지금의 옥석 가리기의 의미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2차 전지에 대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인터배터리 행사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했고 셀 쪽이 다시 움직입니다. 전고체 이야기 많이 했다가 오늘은 그래도 단연 엔캠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질문을 좀 드려봐요. 엔캠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거래를 실고 움직이는데 주목을 2차 전지 투자 그리고 다른 쪽을 봄에 있어서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엔캠 자리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배터리 쪽 관련된 쪽으로 일단 한번 수급이 쏠렸다가 다시 한번 좀 돌아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엔캠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급이 쏠리고 차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엔캠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저는 순환매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사실은 좀 2차 전지도 같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이오 쪽에 좀 힘이 빠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2차 전지로 수급의 강화 흐름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또 뭐 이번에 인터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뭐 셀 부분이 강하긴 했지만 뭐 계속적으로 뭐 전액이나 전고체 쪽에 대한 좀 같이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좀 그래도 시세의 분출이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군들에서는 뭐 단기적인 수급에 따른 뭐 또 순환매 흐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뭔가 그 저는 전기차에 대한 이런 뭐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막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아직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일부 리튬 가격 반등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비아디와 테슬라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주가도 뭐 사실 한 달 사이에 한 30%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명확한 이제 이런 구조적인 상승을 보시기보다는 이슈나 이벤트가 있을 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여전히 2차 전지를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환매 관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 중심으로 힘이 계속 유지되는 쪽은 전고체 쪽이다로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전고체는 지난주도 강했는데 오늘도 상대적인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 꽤 많이 보여서요. 네, 뭐 전액 전고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흐름 되고 있고요. 이제 전액 쪽, 그러니까 전고체 쪽에서 뭐 일부 기업이 전액에 대한 이런 소재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2차 전지를 바라보실 때는 그런 쪽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TLB 같이 수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숨겨져 있다가 리포트 발로 이제 조금 밝혀지는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탑머티리얼이나 뭐 이런 이제 2차 전지 자동화 쪽 관련된 쪽에서도 좀 일부 시세가 분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나 실적단이 상당히 좋은데 단기적으로 수급에 대한 이런 공백으로 좀 빠진 기업들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개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테마적으로 접근할 때 일단은 이제 전액과 전고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긴 아직 그러나 이슈를 가지고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플레이는 가능하다로 2차 전지는 일단 오늘의 시황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계속해서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에 대한 이야기 풀어갈 거고요. 엔터에 대한 이야기 박근영 부장님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엔터사에서 아이돌이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업황이 무조건 너무 많이 좋아진다는 아니지만 바닥에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엔터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움직임 나오거든요. 부장님, 이걸 가격적인 메리트 이상으로 하나하나 뉴스에 주목하면서 이전과 같은 랠리를 기대할 만한 구간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상단이 조금은 막혔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워낙 많이 빠진 상태였죠. 뭐 하이버 같은 경우는 1월달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다가 뭐 최근에 10%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앵커님은 아담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사이버 가수 아담 알지요. 네. 근데 그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이렇게 웹툰을 이제 원작으로 해서 이제 5명의 뭐 그룹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뭐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거나 57만 장 정도 초달을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기획사 입장에서는 다소 좀 이런 게 있죠. 약간의 뭐 사고를 치는 아이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연애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가 최근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매니지먼트 상의 리스크가 좀 없는 쪽으로 약간 뭐 이루어지지만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그 트래픽 관련된 이슈가 좀 생기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뜬다든지 뭐 약간 뭐 화면상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회사가 MBC에서 분사해서 나온 이제 비상장사이고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관련된 웹툰 기반으로 한 약간 아이돌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비주얼라이징 하는 게 아이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엔터 쪽도 이제 뭔가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람만 가지고 하는 엔터가 아니라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약간 창작된 어떤 개념으로서의 AI 시장과 성장과 더불어서 그쪽은 이제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는 아니에요. AI 정도의 어떤 생성된 어떤 비주얼라이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웹툰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아이돌 개념으로 간다면은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브라는 이 그룹이 묶인 테마주들도 지금 있잖아요. 유통사가 뭐 YG 플러스, 네네. 뭐 그리고 창조사도 있고요. 이쪽으로의 모멘텀을 더욱더 봐야 되기도 할까요? AI에 대해서 묶였다고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음반 유통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유통과 관련된 YG 플러스는 유통을 담당하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보면은 520만 장 정도 2월달에 판 것 같아요. 기획사사로 따지면 300만 장 이상 팔았기 때문에 일단 앨범 판매량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트와이스가 굉장히 오래된 그룹이긴 하지만
직전 앨범 대비 이번에 더 늘었어요. 신규 앨범. 그래서 신보 앨범이 늘어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에스파라든지 일부 그룹들이 이제 전작 앨범보다 좀 안 팔리는 것들 때문에 4분기 말에 약간 뭐 피크아웃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왔지만 새롭게 그룹이 나오면서 전작 앨범보다 많이 파는 그룹이 나오고 있고 여자아이들도 전작 앨범보다 신규 앨범이 더 많이 팔렸거든요. 그리고 르세라핌이 지금 미국 쪽에서 활동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핫10 이렇게 들어가면서 핫백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동이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음반 판매량은 다소 좀 감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중국 공구 물량 감소도 일부 이슈도 있지만은 팬덤 비중과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포티파이라든지 유튜브 쪽에 팬덤 현상은 계속 우상향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정규 앨범 음반 판매량 감소 원인은 국내와 중국의 코어 팬덤의 구매력이 일부 약화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에 막 상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12월 말에 돈을 엄청 씁니다. 거기에서 뭐 투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어떤 집계치를 올리기 위해서 막 돈을 쓰거든요. 자기가 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룹에 대해서 돈을 쓰는데 12월 달에 연말에 팍 쓰고 나면 1, 2월 때 좀 쉬어요. 네. 활동도 조금 비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반 판매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결국 해외 팬덤 기운은 계속 확대되면서 약간 라이트 팬덤, 그러니까 뭐냐면 팬덤 활동을 취미로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뭐 우리가 콘서트도 보고 이렇게 앨범도 하나씩 사보는 그런 쪽에 라이트 팬덤은 증가해서 오히려 팬덤 문화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초동 판매에 너무 집착해서 주식을 보던 시각을 다소 조금은 분기 단위로 조금 길게 보자. 또는 우리가 활동의 초동 뭐 앨범 판매량뿐만 아니라 콘서트 기간 동안의 콘서트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MD 판매까지 같이 감안해서 뭔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엔터 4사의 음반 활동 횟수가 1월에는 3회, 2월에는 4회 정도밖에 없었는데 3월에 5회, 4월에 7회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반 활동 이후에 공연을 진행하는 그게 많기 때문에 2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공연과 MD 부분의 성장이 본격화됩니다. 더군다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리아나 그란데 정규 7집 그리고 제이홉의 신규 음방이 시상치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재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실적의 애도이 크게 될 거로 보이는 상황이고 SM 같은 경우도 2분기 라이즈의 10만 명 규모의 팬 콘서트, NCT 같은 경우는 MD 쪽에 응원봉이 또 리뉴얼 된다고 그래요. 그게 뭐 가격이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꿔가면서 실제 MD 쪽의 매출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MD를 우리가 콘서트를 가면 MD 매출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게 대부분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콘서트 뭐 우리가 티켓 가격이 10만 원이면 평균적으로 MD 그 관련된 제품을 사는 것은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티켓 가격의 절반 정도를 MD로 또 구매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MD 시장도 굉장히 큰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1분기 다소 저조했던 주가도 빠진 상태에서 아마 리바운딩이 나오는 구간으로 간다. 그러니까 바닥은 단기 바닥은 좀 본 것 같다. 근데 이제 고점은 넘길 것이냐 그 부분들은 조금은 지표들을 좀 확인해야 되고요. 2분기 지나면서 과거에 피크아웃 됐던 어떤 그런 지표들을 조금 더 넘기는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은 필요하다. 하지만 오랜만에 오늘 왜 이렇게 강한 반응이 나왔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들어본 것 같네요. 저희 1위 빠르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1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전략 측면에서 좀 조언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하창한 본부장님과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쪽의 흐름이 약간은 약화됐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궁금해요. 반도체가 약간 숨을 고르니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아까 엔터 따로 질문은 못 드렸지만 본부장님 낙폭과대에 대한 관심이 그쪽으로 확 가버린다면 소외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지 꼭 제약바이오 쪽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어느 쪽으로 돈이 갈지에 대한 힌트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임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신약이라든지 뭐 수출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4월부터 이제 6월까지는 뭐 AACR, 뭐 아스코 이런 학회들이 연달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이 아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HLB라든지 RTO젠 같은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강한 시세 분출이 나타나고 또 이들 그룹이 뭐 FDA 승인이라든지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큰 트리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주가가 고가 부분에서 있고 특히나 뭐 기술 수출 같은 경우 RTO젠 로열티 5%로 잡으면 목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 쪽은 조금 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학회 이벤트가 끝나는 시기가 되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세가 신약이나 이런 임상이나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금리 인하에서 좀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대형주들이 또 이슈를 받을 수 있는데 그들 중에서 뭐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나 이런 쪽은 또 FDA 승인이라든지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속성 있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도주는 지금 명확하게 반도체와 저 PBR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뭐 전력이다 뭐다 해서 지금 다 움직이는 건데 당연히 그쪽에서의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생기면 다시 이쪽에서 차익이 나오고 그쪽으로 가긴 가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바이오 쪽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종목군들로는 뭐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알테오전이라든지 ABL 바이오 그리고 뭐 이런 쪽은 FDA 승인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레고캠이나 뭐 유한양의 HLB 이런 거는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금리 인하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이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런 신약 이벤트들이 많이 터질 때 뭐 이제 이벤트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CDMO 쪽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 규제를 중국 쪽이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반사수 실질적으로 오픈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만약 바이오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 묵직하게 보셔도 충분히 바이오 쪽 해석하시는 데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신약으로 보실 건지 아니면은 이제 업황에 따른 뭐 CDMO가 늘어나는 쪽으로 보실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지에 대한 키워드까지 정리해 깔끔하게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볼 부분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제약바이오 깊이 있는 이야기 두 분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박근영 부장,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